파리 외교부 청사 7층, 동아시아 담당 참사관실. 오후 3시 30분, 마리 듀보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방금 전송받은 한국발 긴급 보고서가 떠 있었다. 투표율 79.4% 확정.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30년간 프랑스 외교부에서 각국의 선거를 분석해온 베테랑 외교관이었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2022년 프랑스 대선 투표율 73.69%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평가받았는데 한국은 그보다 6%나 높았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수치가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참사관 마리 듀보이입니다. 파리 정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30년간 아시아 지역의 정치 동향을 분석해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과 총리실에 각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죠. 그동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나라의 선거를 지켜봤지만 2025년 6월 3일 한국의 조기 대선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선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역시 아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랑스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상급자로부터 한국 조기 대선 현지 분석 임무를 받았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선거가 치러지는지, 투표율은 얼마나 저조할지 정도만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5년 5월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 곳곳에 선거 포스터가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었고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진지함과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분이 선거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6개월 전 그날 밤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해요. 기사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거리 곳곳에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20대 청년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선거 기간에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기 어려운데 말이죠. 지하철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선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선거 모드로 돌입한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학가 근처에서 만난 학생들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앞에서 만난 21세 김민준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계엄령 사태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저는 프랑스 젊은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치적 각성을 봤습니다. 선거 전날인 6월 2일, 저는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장인 서울광장에는 정말 수만 명이 몰렸어요. 김문수 후보의 잠실 종합운동장 집회도 열기가 대단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웠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집회에서는 종종 충돌이나 소란이 벌어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거 당일인 6월 3일이 왔습니다. 저는 오전 6시부터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현장을 관찰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투표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본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마치 온 국민이 하나 된 것 같았습니다.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만난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시절 군사정권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6개월 전 계엄령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죠. 이번 선거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에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책임감을 다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6개월 전의 어두운 기억을 씻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녁 8시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차분하고 진중한 개표 방송을 예상했는데 한국의 개표 방송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였습니다. 먼저 투표율 발표부터 충격이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투표율을 발표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9.4%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거든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79.4%가 맞나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프랑스의 2022년 대선 투표율이 73.69%였는데 이것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미국의 2020년 대선 투표율 66.6%는 역대 최고치라며 전 세계가 주목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수치가 28년 만에 최고치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내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비교해봤어요. 독일이 보통 76% 정도, 프랑스가 70% 초반인데 한국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한 거였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높은 투표율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였어요.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고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거쳐온 상황에서 말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인들조차 이 투표율에 놀라워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 수치의 의미를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권자 수가 4,439만 명인데 그중 79.4%인 3,52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거였어요.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투표율도 인상적이었어요.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도 80.1%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제주도도 74.6%였어요. 프랑스에서 74%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웠던 건 사전 투표율이었습니다. 34.74%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는 대선 사전 투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어요.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만 8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조국의 선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 모든 수치들을 보며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투표율 저하와 정치 무관심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한 참여 의지를 보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투표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저는 한국의 개표 방송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투표율 발표에 놀란 것도 잠시, 곧이어 저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SBS 방송을 보고 있던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변기를 뚫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거든요. 잠깐,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 맞나요? 프랑스에서 30년 넘게 정치를 분석해온 제가 본 어떤 선거 방송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이어 두 후보가 작은 말을 타고 경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자 말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대선 개표 방송이 맞나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그래픽들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SBS의 수십 명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작품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배우들을 이용해 움직임을 만든 다음 실제 후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장면이었어요. 두 후보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딱지치기 같은 전통놀이로 경쟁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를 선거방송에 활용한다니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한 팀원이 스피닝 수업을 열심히 듣다가 이걸 선거방송에 써보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두 후보가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득표율에 따라 페달을 밟는 속도가 달라지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경험도 창의적인 콘텐츠로 바뀌는 한국인들의 상상력에 감탄했어요. 이런 전통은 약 1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사들이 K-팝과 K-드라마의 전통을 활용해서 정치를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면 더 많은 시청자를 끌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2D 그래픽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점점 규모와 범위가 커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런 개표 방송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졌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면 아마 정치적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SBS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로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채널은 작년에 후보자들의 랩 배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방송사들끼리 창의성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그래픽들의 목적이었습니다. SBS 관계자는 이런 그래픽의 목적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민주적 과정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참여를 늘리려는 진지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효과도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개표 방송을 보며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되면 채널을 돌리거나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그래픽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선거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지역별 득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개표 방송이 단순히 재미있는 볼거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걸 말이에요. 서구의 엄숙하고 딱딱한 정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개표 방송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선거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트위터를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개표 방송 영상들이 순식간에 바이럴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올린 댓글들을 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우와, 이건 우리 정치를 엔터테인먼트로 보이게 만드네. 이건 뭐야? 선거 결과를 알리는 데 쓰이는 거야? 아니면 광고용이야? 특히 레딧이라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대선 개표 방송 영상을 보여주면서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선거는 너무나도 엄숙하고 개표 방송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한국은 너무나도 신선하고 기발하다며 극찬하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외국인은 한국인들은 정말 창의적이다. 정치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매체는 TV 그래픽이 한국 선거 개표에 재미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어요. 이 매체는 SBS의 수십 명으로 구성된 전문화팀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전통은 10년 전쯤에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강력한 K-팝과 K-드라마 전통을 활용해서 정치를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언론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개표 방송 그래픽에 대해 심층 분석 기사를 냈는데 이런 창의적인 그래픽들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치열한 방송사 경쟁의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1990년대 상업방송 SBS가 공영방송 위주의 미디어 환경에 뛰어들면서 시작된 경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젊은 시청자들이 TV에서 소셜미디어와 정치, 유튜버들로 이동하면서 이런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시선을 끄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한국의 풍부한 팝 문화에 대한 언급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그래픽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글로벌 문화 성공을 정치 영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연세대학교의 한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선거의 밤은 사람들을 진지한 정치적 의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데 방송사들이 화려한 시각적 요소로 시청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저널리즘 교수이자 전 한국 TV 기자였던 분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선거 후에 시청자들은 복잡한 선거 이슈들보다는 드라마틱한 애니메이션과 방송사가 제공한 볼거리를 더 기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 반응은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글로벌 반응을 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개표 방송이 단순히 국내용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이런 창의적 시도가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마치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개표 방송 뒤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선거 참여 방식에서 나타난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화려한 개표 방송에 놀라기 전 저는 한국 취재 중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선거 이틀 전인 6월 1일, 저는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한국인들의 선거 문화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주문하던 한국인 고객이 당황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분이 앱으로 주문을 하려다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는데 시스템에서 거부되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선 후보자 6명의 이름을 주문 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였어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 대선 후보자들의 이름을 고객들이 음료, 주문 시 호출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커피 주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타벅스의 콜 마이 네임 서비스는 고객들이 앱에서 닉네임을 정해서 바리스타들이 음료가 준비되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서비스인데 고객들이 이를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고객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닉네임으로 주문한 사례였습니다. 음료가 준비되자 매장 전광판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완료라고 표시되었고 이 순간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 영부인을 비하하는 노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은 간첩이다라는 닉네임으로 음료를 주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스타들이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구들을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제로 후보자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선거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했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 커피 주문까지도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선거 기간에도 이렇게까지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정치가 스며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은 후보자 이름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비활성화했어요. 편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검색 제한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더 놀라웠던 건 연예인들까지 옷 색깔을 조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각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지지자로 간주되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명인들은 검은색, 흰색, 회색 같은 중립적인 색깔의 옷만 입거나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입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손가락 제스처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비자 손가락 모양도 투표용지에서 이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깨달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선거 기간에도 이렇게까지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정치가 스며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커피 주문부터 옷 색깔, 손가락 제스처까지 모든 것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현상이 6개월 전 계엄령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국민들이 그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더욱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서 중립적인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높은 정치적 관심이 79.4%라는 놀라운 투표율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열기는 단순히 갈등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특별한 창의성과 혁신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다음에 목격하게 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이야기에 놀란 것도 잠시, 저는 한국 선거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가 정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중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MBC의 특별한 카운트다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시 선택 2025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상에서는 1946년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광복 1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작해서 2018년 유엔에서 BTS 리더 RM의 연설로 이어지는 놀라운 편집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RM의 그 유명한 말별을 보며 꿈꾸기보다는 모두 함께 한 발짝 더 나아가자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영상에 봉준호 감독도 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쓴 그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과거의 독립운동가부터 현재의 K-팝 스타와 영화 감독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인 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찾아본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역사 인물들이 현재 인물과 연결되는 모든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써온 역사와 앞으로 써갈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 짧은 카운트다운 영상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K-팝을 통해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봤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방송사들이 이런 창의적인 접근을 하게 된 배경에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강력한 K-팝과 K-드라마 전통을 활용해서 정치를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특징을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K-드라마는 예측 가능성과 독창성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해요. 스토리는 예측 가능하지만 한국적 특색이 있고 배경은 초현대적이면서 화려하고 배우들은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유머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KCULTURE의 특징들이 정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 BTS와 역사 인물의 만남, 봉준호 감독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글로벌한 성공을 정치적 스토리텔링에 활용한 결과였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런 접근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79.4%라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거죠.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영화를 기대하듯이 선거 개표 방송을 기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보여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치 영역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계엄령 사태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린 상황에서 SBS 같은 방송사들이 글로벌 한국 문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자부심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문화를 수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가 지금 정치 영역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한국 문화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한 미국 대학생은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열정이 한국어를 배우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했고 중동 지역 시청자들은 K-드라마의 유교적 가치관이 자신들의 전통적 이슬람 가치관과 유사하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이런 글로벌한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 한국의 정치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딱딱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감동과 재미, 그리고 창의성이 가득한 정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거 문화가 단순히 높은 투표율이나 창의적인 방송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가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문화적 혁신이 어떻게 시민들 개개인의 삶과 연결되는지는 다음에 제가 목격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KCULTUR이가 만든 정치의 새로운 언어에 놀란 것도 잠시 저는 투표소 주변에서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 후 찍는 인증샷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6월 3일 선거 당일 투표소 밖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던 저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손에 빨간 도장을 찍는 대신 미리 준비해온 특별한 종이에 투표 도장을 찍고 있었거든요. 한 20대 여성이 K-팝 아이돌 10의 포토카드에 투표 도장을 찍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에 찍으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더 의미 있고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원했어서 이 종이를 준비했어요. 다른 투표소에서는 회사 동료들이 함께 캐릭터 디자인이 그려진 종이들을 나눠 가지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봤습니다. 한 직장인은 동료 중 한 명이 같이 투표 인증샷을 찍자고 제안해서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을 인쇄해서 나눠줬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오늘 인증샷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다양한 종이들이 있었어요. K드라마 마이 데몬의 미니 포스터, 야구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종이, 각종 캐릭터들이 그려진 용지까지. 투표 도장의 모양이 한글 자음 모음과 비슷해서 이를 활용해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을 응원하거나 K드라마를 홍보하는 문구의 빈칸을 채우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별도의 종이를 준비해서 투표소 밖에서 도장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자신의 참여를 인증하는 거였어요. X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K-팝 아이돌 포토카드나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에 투표 도장이 찍힌 다양한 인증샷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어온 투표 인증샷 문화가 진화한 형태였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손에 찍힌 도장으로 인증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전한 거죠.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예절샷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레스토랑이나 카페, 여행지에 가져가서 함께 즐거운 순간을 포착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투표에도 적용된 거였습니다. 한 K-팝 팬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K-팝 아이돌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스티커와 액세서리로 카드를 꾸미고 이 카드들을 들고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연예인들도 이런 트렌드에 동참했습니다. 배우 박보영이 투표 완료 인증샷을 올려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었고 그룹 투지의 우영과 준은 각각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렸어요. 가수 아이유는 팬 플랫폼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일이에요.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세요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조심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손가락 제스처나 옷 색깔까지 신경 써야 했거든요. 비자 손가락 모양도 투표용지에서 이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많은 K-팝 스타들이 주먹을 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행위가 개인의 취향과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투표 후 단순히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투표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표현이 된 거였습니다. 29세 서울 용산구 거주자 신민권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정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향후 4년간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문화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창의적인 투표 인증샷 문화가 6월 3일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거 문화가 단순히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문화적 행위로 진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K-팝과 개인의 창의성이 민주주의와 만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혁신과 창의성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서울 한강변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79.4%라는 놀라운 투표율로 시작된 이 여정에서 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애착과 책임감이었어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한 참여 의지를 보인 거였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루하고 딱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신 창의성과 재미,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영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부터 BTS와 역사 인물의 만남까지 한국의 개표 방송은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정치가 반드시 엄숙하고 지루할 필요는 없다는 것, 창의성과 재미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스타벅스에서 금지된 6개의 이름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줬습니다. 커피 주문조차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상황. 그것은 달리 보면 시민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K-팝 포토카드로 만든 투표 인증샷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민주적 참여와 연결시키는 모습에서 저는 미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봤어요. 투표가 의무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된 거였죠. MBC의 카운트다운 영상에서 김구 선생님과 BTS가 만나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민주주의의 연속성과 발전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 영상을 본 중학생이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댓글을 남긴 것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는 역사의식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6개월 전 계엄령 사태가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경험이 한국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든 거였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창의성과 참여, 그리고 역사의식이 결합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진다. 한국의 선거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창의성을 민주주의에 불어넣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로 돌아간 저는 상급자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보고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투표율이 79.4%라고, 개표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영상 자료와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 딸 클레어의 반응이었어요. 17세인 클레어는 평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보여준 한국의 선거 영상들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클레어는 특히 BTS가 나오는 카운트다운 영상에 감동받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K-팝을 통해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2주 후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과 정치학자들이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놀라워했습니다. 독일 외교관은 우리는 항상 정치의 품위와 엄숙함만 강조해왔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영국 대사관의 정치 담당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우리 투표율이 72%였는데 한국이 그보다 7%나 높다니 믿을 수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탈리아 정치학자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정치와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것이 미래 민주주의의 방향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외교관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가 너무 엔터테인먼트화되면 진지한 토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투표율과 시민들의 진지한 참여의식을 보셨나요? 그들은 재미있게 참여하면서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랜스 2에서 다음 선거 때 한국식 개표 방송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겠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프랑스 문화에 맞게 각색하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고, 스웨덴에서는 한국식 투표 인증샷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투표소에서 만난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말씀이었죠. 젊은 시절 군사정권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6개월 전 계엄령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죠. 이번 선거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해요. 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역사의 무게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 클레어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선거 문화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클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정치가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해보고 싶어요. 딸의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경험이 아니라 인생관을 바꾼 변화였던 거예요. 최근 프랑스에서는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18세에서 24세 투표율이 67%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20대 투표율이 77%를 넘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정치는 의무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어요. K-팝 포토카드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정치 참여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문화와 정치의 융합 한국 대선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미래의 프랑스 외교관들이 될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정치가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도 프랑스 문화의 장점을 정치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치 영역에까지 확장된 것이 인상적이에요.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싶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확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들의 창의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최근에는 한국이 디지털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6개월 전 계엄령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의지와 창의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파리 외교부 청사에서 각국의 정치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투표 결과나 정치적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시민 의식이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투표율이 76.6%를 기록했어요. 독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79.4%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죠. 더 중요한 건 독일의 개표 방송은 여전히 딱딱하고 지루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독일 동료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해줬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베토벤과 BTS가 함께 나오는 독일 개표 방송을요. 과거와 현재, 클래식과 팝이 만나는 순간 말이에요. 동료는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지난달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선거 문화가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만에서는 한국식 투표 인증샷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태국에서는 개표 방송에 K-팝 스타일의 그래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자국의 선거 제도를 개선하려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6개월 전 한국에서 목격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79.4%라는 놀라운 투표율로 시작해서 창의적인 개표 방송, 시민들의 뜨거운 정치 참여, KCULTUR이와 정치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최근 프랑스 대통령궁에서는 21세기 민주주의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가 핵심 연구 대상 중 하나예요.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주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에 프랑스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주제는 문화와 정치의 융합 새로운 시민 참여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1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다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운 정부 하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여전히 뜨거운 민주주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딸 클레어도 이번에는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감동받은 한국을 저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클레어의 이런 관심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겠죠. K-팝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정치와 민주주의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선거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보며 웃는 외국인들, BTS와 김구 선생님이 만나는 영상을 보며 감동받는 젊은이들, 79.4%라는 투표율에 놀라는 정치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거 기법이나 방송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정치가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실증적 증거였습니다.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었던 한국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선거를 치러낸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어려움을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만든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며 저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한국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을 따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더욱 생동감 있고 참여적인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중학생의 댓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당당히 우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한국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에 대한 자부심, 현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지까지. 한국의 선거는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딸 클레어도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민주주의는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